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0년에 걸쳐 의사를 4,000명 더 늘리기로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사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곤 하지만 그래도 진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의원에 내일 쉰다는 휴진 알림문이 붙었습니다. 참여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원장님이 했어요. 가까운 또 다른 의원도 오늘부터 쉰다고 알립니다. 동네 의원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내일은 휴가를 이유로 휴진한다고 알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파업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합니다.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의 전공의와 개원의, 전임의까지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동네 병원들이 얼마나 합류할지가 관건입니다. 내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동네 병원은 전국 3만여 곳 중 8천여 곳, 24.7% 수준입니다. 휴가철과 겹치면서 파업 당일인 내일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참여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가와 겹쳤기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은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면 내일도 변함없이 진료를 할 것이란 병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왔어요. 동참은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일 안 해요. 완전 두 분이시다. 진료를 계속 보실 거고 한국만 연장하지 정부는 휴진할 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휴진 비율이 30%를 넘어가면 지자체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도 만약에 내일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서울대병원 앞에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응급실 앞인 것 같은데요. 내일 응급실은 문을 연다는 거죠? 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이 응급실은 내일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투석실처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는 의사협회에서도 필수 인력을 남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내일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는 업무에서 빠지지만 남은 의료진들이 조를 짜서 환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응급실들이 이렇게 원래대로 24시간 진료를 합니다. 다만 인력이 좀 줄어서 대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건 피해야겠습니다. 지자체들도 내일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내일 병원 예약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도 되는 겁니까? 예약을 옮겨달라는 연락이 없었다면 예정대로 병원에 가도 됩니다. 다만 일부 외래 진료와 수술은 밀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주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꿨던 중간급 의사들, 그러니까 전임의들도 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인데요. 이곳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곳도 일부 수술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등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교수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때문에 내일 애초에 외래나 수술을 최대한 적게 잡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큰 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일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병원에 갈 예정이라면 전화로 문을 열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한 병원도 있다면서요? 지금 화면에 휴대전화 문자 하나를 띄웠는데요. 이곳 서울대병원이 어제 소속 인턴 전공의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내일 단체 행동을 위해 집단으로 휴가를 내거나 외출하는 걸 불허한다. 이를 어기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공의협의회가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협박을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교육자단 입장에서. 서울대는 전공의 법도 안 지키고 의료 법도 안 지키고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 곳, 법을 어기는 곳인데. 서울대병원은 혹시 진료 공백이 생길지도 몰라서 보낸 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정부와 의사협회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일 집단 휴진도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쟁점을 놓고 이렇게 대립하는 건지 윤영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58명, 2006년부터 15년간 계속 유지된 의과대학 정원입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 정원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릴 방침입니다.
의대 진학을 계획하는 현재 고2 학생들부터는 정원이 느는 겁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합해도 2.3명입니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국민 1명이 연간 약 17번 진료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OECD 평균의 3배라며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의사수를 늘리면 오히려 과잉 진료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늘린 의사를 지역과 특수 전문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은 1000명당 의사수가 3명대지만 나머지 지역은 1명대가 태반입니다. 늘어나는 정원 400명 중 300명을 지역 의사로, 나머지는 중증 외상, 역학조사관 등으로 양성한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이 문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의료 수가를 올리는 등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복지부는 일단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먼저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말합니다. 입장차는 또 있습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앞으로 줄어 7, 8년 뒤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실제 고령 인구는 2030년이 2017년보다 83%, 2050년엔 1.5배 이상 늘 걸로 전망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보건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의사 숫자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면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가 3.4명, 우리나라는 2.4명. 이 숫자를 보면 의사 수가 적은데요. 네. 그런데 의협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숫자를 굳이 늘리지 않아도 7, 8년 뒤에는 OECD의 평균을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OECD 수준까지 가려면 한 20년쯤 걸릴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이에도 OECD 국가도 의사 수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예. 현재 같은 추세를 유지해서 OECD하고의 격차가 없어지기까지는 한 70년쯤 걸릴 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OECD 평균을 넘는데 의사협회는 7, 8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20년이 20년, 걸린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ECD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그 차이를 채우려면 5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년에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니까요. 예. 20년이면 6만 명이고 그 사이에 이제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의사를 고려하면 한 20년쯤이 필요한 거죠. 예. 물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지금 OECD 국가들도 의사를 늘려가고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OECD 평균도 같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OECD와 격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은 한 70년 이후 정도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의사 증원의 핵심은 사실 지역 의사를 많이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은 지역 의사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유인책을 써야 될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유인책도 보시나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서울과 지방의 의사의 임금 격차, 또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임금 격차를 보면 예. 그 격차가 너무 크고 의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 경제적 유인으로 분포를 개선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대학 교수의 월급에 비해서 지방의 중소병원에 있는 의사가 받는 월급이 한 2배쯤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임금의 한 5배에서 7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정도 임금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포가 불균형한데 임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 동기를 통해서 분포를 적정하는 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예. 사회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일 거고요. 예.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책을 하고 지역 의사의 숫자도 늘리는 걸 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굳이 네. 유인책을 써야지 의사는 증원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인 건가? 네, 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것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한 수단일 뿐이고요. 거기에 예. 덧붙여서 그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병원을 만드는 것,
그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병행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디 사시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정한 수가를 주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의사 인력은 늘리지 않고 굳이 이런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의협에서는 이렇게 의사의 증원을 늘리면 의료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 문제는 새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의과대학에 추가적으로 배분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 교육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대한의사협회의 성종호 정책이사는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이 된다,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의료 취약지에 의사 수가 부족한데 거기에 의사를 제대로 배치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세워서 취약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게 하는 데는 의료비가 늘어나겠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줄여야 될 비용은 뭐 과잉 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의 비용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쓸 비용은 쓰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게 답이지 무조건 비용을 줄이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료비를 지출할지 말지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할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의협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가 부족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19에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했는데요. 이 공공병원이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들입니다. 근데 그 작은 병원들은 중환자 진료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공병원이 진료를 했지만 코로나19 중환자는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국가 재난 시에 정부가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적정 규모이고 적정 수준의 의사 인력이 배치돼야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거기에 의사를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